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 도입 간담회 사회를 맡은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사업기획팀장 박호근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행사에서도 참석자 규모 및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 도입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 앞서 주요 내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을 국회의원이신 이상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과기정통부 권성민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양성광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간담회 진행 순서를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민 의원님 참석하여 주셨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상민 의원님 인사 말씀 후에 과기정통부에서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 소개와 추진 현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관련 전문가 패널 및 간담회 참석자 전원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를 입법 발의하신 이상민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예, 안녕들 하세요. 예, 오늘 제가 발의는 했지만 사실은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하고 또 과기정통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게 연구개발특구가 성공적으로 잘 그 모델을 창출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겠다. 그동안에 많은 여기서 있는 R&D 현장, 연구개발 현장하고 또 여기서 사업화하는 기업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담아서 이제 제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과정이 마땅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규제를 풀어야 된다. 신기술에 대한 그 규제를 풀어서 빨리 그것이 잘 발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작 그런 앞장서야 될 부처들이 이렇게 딴지거는 부처들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뭐 부처가 뭐 하나 하려면 다른 부처가 달려들어가지고 뭐 안 된다. 그러니까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이유를 100가지도 더 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노고를 해주셔가지고 그 통과가 됐는데 이제 시행령도 마련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저 중소벤처기업부 오늘 관계자 되시는 분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왔는데요. 이분들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래 취지에 맞게끔 연구개발 현장과 이를 사업화할 그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그곳이 연구개발 특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잘 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그 사업화가 성공을 하면 연구개발 특구의 본래의 의미가 잘 취지가 관철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연구개발 현장뿐만 아니라 기업 사업을 하시는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규제가 풀어서 하여튼 새로운 실험 모험적인 그런 것들이 펼쳐지고 또 그런 리스크를 전체가 국가가 분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 뭐 이사장님도 오시고 이제 국장님도 오시고 우리 공직자분들 오시고 기업은 오셨는데요. 목소리를 좀 높이셔서 이 법이 본래 취지대로 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본래 법 취지에 맞게끔 시행령도 마련되고 그리고 거기에 법무처가 달려들어서 이렇게 잘 되도록 힘을 합심하도록 좀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도 하여튼 그 목소리를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방심하면 조금만 딴 데 신경 쓰면 엉뚱한 데서 이렇게 와가지고 저 이렇게 저 태클 걸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하여튼 긴장하고 이 법이 취지가 잘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하시는 연구개발 특구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연구개발 특구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있는 데를 거점으로 해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과기정통부에서 신기술 특례 제도 추진 현황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일자리 혁신관이신 권성민 국장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일자리 혁신관입니다. 연구별 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기존에 이제 저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와의 차별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우선 연구별 특구내 신기술 실증 특례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후 연구별 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연구별 특구는 연구개발, 기술 이전, 사업화,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현재 대덕을 비롯한 광역특구 5개하고 강소특구 12개가 전국에 지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구별 특구의 목적은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해서 국가 혁신을 선도하는 데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총 연구개발비 10조 원이 연구개발 특구에 투입되었고 연구기관 약 한 100여 개, 또 기업체 약 한 5,500개, 이공계 박사 약 3만 명 등 다양한 혁신 자원이 연구개발 특구에 집적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이제 신기술 패권주의 상황에서 이 연구개발 특구가 일단 국가 혁신을 위한 신기술 창출 및 기술 사업화의 최적의 장소라는 그런 공감대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어떤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연구개발 특구의 중요성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기술 창출 및 기술 사업화 과정 중에 발생되는 그런 규제는 특구 내 연구기관과 연구 혁신 여러 혁신 기업들에게 큰 어떤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연구개발 특구 내 모든 이제 혁신 주체들이 이제 이런 실증 특례가 이제 들어옴으로써 규제 문턱을 넘어서 이제 마음껏 좀 R&D를 하고 그것을 이제 나아가서 이제 신기술 실증 특례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이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연구개발 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에 대한 설명과 도입 경과 그리고 기존 규제 샌드박스와의 차별점 등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는 연구개발 특구 내의 혁신 주체들이 신기술 실증에 있어서 관련된 어떤 그런 기준이나 규격 등 어떤 그런 규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해서 할 경우에 좀 부적합하거나 또는 불가능할 그런 경우에 규제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우선 허용해서 모든 분야에 대한 신기술 실증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금년 6월 9일 날 연구개발 특구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실증 특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이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 지금 운영 중인 타 이제 규제 샌드박스의 좀 차별점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규제 완화를 위해서
규제 자유특구 등 좀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부 중앙부처에서는 기존 그 규제 샌드박스와 뭐 중복을 좀 이렇게 뭐 우려로 해서 연구개발 특구 내의 신기술 실증 특례 그 수혜 대상에 특구에 이제 좀 이렇게 그 연구 기관으로 좀 우선적으로 제한을 하고 기업은 좀 제외하자는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기관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제 연구개발 특구 기업에게는 규제 해소에 있어서 이제 기존 샌드박스의 어떤 공백 영역이 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부처는 이제 기업까지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 특구 내의 혁신 주체가 좀 실증 특례의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그 현재 운영 중인 그 ICT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ICT 분야에 좀 한정된 규제 특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특구 기업의 전 분야 규제 특례 수요에는 좀 한계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 산업 융합 샌드박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ICT 샌드박스 마찬가지로 좀 실증 역량이 좀 충분한 그런 개별 기업 위주로 좀 특례를 좀 이렇게 부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연구개발 특구는 연구소 기업과 같이 이제 연구 인프라가 좀 다소 부족하지만 그렇게 부족한 그런 기술 기반 초기 기업들이 밀접해 있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초기 기업들의 수요를 좀 반영하지 못하는 또 그런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 자유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역 특화 산업 분야에 좀 이렇게 한정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므로 연구개발 특구 기업의 전 분야 규제 특례 수요에는 좀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이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좀 다소 좀 이제 행정 절차가 좀 복잡해서 초기 기업들이 좀 이렇게 신청해서 선정될 때까지는 다소 좀 이렇게 에러가 좀 존재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비해서 이제 그 연구개발 특구의 어떤 그 신기술 실증 특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특구 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실증 특례를 부여해서 특구 기업의 신기술 분야로 좀 인한 그러한 그 규제 공백을 좀 방지하고 또 특구 네트워크를 좀 이렇게 적용해서 특구 내 초기 기업도 연구기관과 뭐 이렇게 컨소시엄 형태로 좀 실증 특례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소 기업 같은 그런 초기 특구 기업의 규제 공백을 좀 이렇게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그 규제 샌드박스의 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특구의 신기술 실증 특례 대상에 특구 기업은 이제 좀 필수로 포함되는 것이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제도가 이제 운영돼야 할 필요성이 이제 큰 사항입니다. 특구의 이제 실증 특례 수요 조사를 저희들이 이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특구 내 지금 현재 연구기관 약 한 150개 중에서 95개, 또 특구 기업 한 약 7,000개 중에 한 458개 대상으로 이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연구기관은 한 60개, 기업은 한 164개가 좀 잠재적으로 이제 잠재적 수요가 좀 발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규제 자유 특구 등 이제 그런 기존 규제 샌드박스로는 이제 특화 분야가 좀 달라서 신청이 좀 어렵거나 또 이제 특구 내 초기 기업인 연구소 기업의 수요가 굉장히 다수가 존재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증 특례 제도를 이렇게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처는 이제 곧 이렇게 도입해서 시행될 실증 특례를 중심으로 인프라, 지역 밀착 행정, 실증 사업 등을 이제 연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이제 특구 내에 혁신 주체들이 이제 신기술 실증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제도 차원에서는 연구개발 전 이제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규제에 대해서 좀 특례를 좀 부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실증이라는 개념을 기존에 이제 많은 분들처럼 이제 시제품의 뭐 시험 검증 같은 이런 걸 넘어서 연구 아이디어를 제품별로 이런 연구개발 전체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러한 대상하는 광의의 실증 개념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그 온라인으로 연구개발 특구 실증 인프라 통합 허브를 좀 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 인프라의 신규 이제 그 구축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특구 개발지에 대한 그런 실증 단지 개발 같은 것도 좀 포함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 차원에서는 특구재단의 지역본부 또 이제 강서특구 기술 핵심 기관 내 전담 조직 설치를 통해서 특구별 실증 원스톱 지역 현장 밀착형 지원이라든지 또 기술 이전 단계에서 추후 기술 사업화 과정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규제에 대한 예측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행정을 좀 더 이제 내실화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R&D 차원에서도 이 특구별로 특화된 실증 패키지와 또 이제 개별 혁신 주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 R&D, 소위 이제 탑다운형의 어떤 그런 그 실증과 바텀업식의 실증을 좀 더 병행해서 좀 저 시너지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차원에서는 기존의 연구개발 특구 기술 사업화 과제의 어떤 실증 특례 데이터를 연계한 연구개발 특구 실증 데이터 한류 체계를 좀 구축해서 이러한 실증 특례에 관련된 많은 그 데이터들이 빅데이터 유의미하고 생산적인 빅데이터가 쌓여서 향후에 어떤 그런 그 신기술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 이제 지금 이제 시행령도 개정하고 이제 시행 규칙도 이제 연말 연초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실증 특례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더 포함해서 이제 그 연구개발 특구의 신기술 실증 지원 종합 계획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큰 지금 로드맵을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연구개발 특구만에 좀 특화된 실증 특례 제도를 좀 조속히 도입해서 이 연구개발 특구가 이 연구기관 또 혁신형 그런 창업 기업들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신기술을 좀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국가 혁신의 거점으로 좀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그 연구개발 특구가 또 이제 다른 특구에서는 굉장히 이제 R&D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혁신성과 또 미래에 대한 성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서는 이제 이러한 연구개발 특구가 국가 지역의 혁신에 진짜 진정한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운영하고 지원할 그런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그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를 좀 도입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이 우리 연구개발 특구가 세계에서 좀 혁신적인 혁신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좀 신기술 혁신의 좀 메카가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또 많은 현장의 연구자들 또 기업분들의 요구를 받아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이제 새롭게 등장했던 그런 기술 패권주의에서 과연 우리가 기술을 리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수요자 맞춤형이고 혁신적으로 이러한 실증 특례를 통해서 신기술의 또 포텐셜을 높이고 또 세계를 리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인 패널 토론에 앞서 잠시 단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요원분들은 책상 마이크 등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요원이 단상을 정리하는 동안 간단히 오늘 전문가 패널 분들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 패널은 신기술 특례 제도와 관련한 산학연 관계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전북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부 김동욱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연구기관을 대표해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서호성 박사님께서 참석해 주셨고 학술기관을 대표해서는 산업연구원 홍진기 박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산업계를 대표해서는 연구소기업협회 문종태 회장님, 주식회사 메가파스칼 김태욱 대표님, 한국기술벤처재단의 김상환 센터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연구개발 특구 신기술 특례제도 활성화 및 발전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자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좌장이신 전북대학교 김동욱 교수님께서 주재하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동욱 교수님, 패널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받았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부의 김동욱입니다. 먼저 오늘 7분의 저를 포함해서 패널 분들을 모시고 이 토론을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연구개발특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을 이전하고 이것을 사업화하는 그러한 것은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 분야에 눈을 뜨고 이 분야와 관련돼서 연구개발특구가 이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수행해온 덕분에 앞에서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산지에 있는 여러 특구가 그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이전을 해서 이걸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때때로는 근거 법령이 좀 없기도 하고 또는 모호하기도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화에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이렇게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상민 의원님께서 이것과 관련돼서 R&D 특구 내에서 실증 특례를 적용한다고 하는 특구법을 개정해 주셨고 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올 연말까지는 아마 시행령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행령이 아마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그 실증 특례 규제 대상, 수혜 대상 같은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잘 적용되면 아마 사업화를 위한 실증이 과감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랄지 지역의 신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해지고 무엇보다도 특구 내에 있는 기업들의 사업화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연구개발 특구의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를 살펴보고 저는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토론들이 시행령 개정에서 잘 반영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더 사업화 역량이 강화되고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주신 여러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토론 말미에 질의응답이 이어질 텐데요. 그때도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또 그 내용들이 이 시행령 개정에 잘 반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각 패널 분들은 우리 사회자께서 이미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소개는 드리지 않겠지만 오늘 함께해 주신 연구소 기업협의회 문종태 회장님께서 이 토론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소 기업협회에서 그 회장을 맡고 있는 문종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해드려야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저는 2012년도 1월달에 이제 연구소 공공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했고요. 오늘 이 실증 특례 제도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공공기술을 사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공기술은 처음에 기술을 개발할 때 사업화를 목적으로 개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목적성이 뚜렷하게 사업이라는 목적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기술 개발하죠. 그 안에는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보다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사업화가 되고 있는데 공공기술은 개발을 할 때 그런 어떤 사업화의 관점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였고요. 그 개발한 기술 가지고 이제 사업화하는데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일단은 새로운 거라죠. 새롭다는 거니까 새롭다는 게 좋은 의미로 새롭지만은 기존 질서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낯선 거거든요. 낯설고 이질적이라서 제가 이제 가지고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고객을 만나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 새롭거든요. 근데 반대로 새롭다고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 자체가. 왜 그러냐면 기존 질서에서 못 보던 거거든요. 이 연구소 기업의 이 특구 내에 있는 모든 연구소 기업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특구에 있는 그런 관련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거 유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제가 해야 할 일은 뭐였냐면 이게 낯선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겁니다. 이거 설득하는 데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기업이라는 게 이제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려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공공기술, 아주 우수한 공공기술이 시장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것들이 낯선 것, 이질적인 것. 이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다시 그럼 이 공공기술의 어떤 파급력이 어느 정도냐. 이제 대만의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술을 가지고 지금 대만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TSMC가. 그 공공기술 그 이트리라고 대만에 있던 애트리 같은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기술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대만을 먹여 살리고 세계적 기업이 됐는데 이 공공기술이 갖고 있는 장점이 하나가 그 어떤 파괴력이죠, 파괴력. 기존에 없던 질서, 없던 새로운 기술을 하고 시장에 이제 전개를 시킬 때 파괴력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낯설고 이질적인 게 이제 시장에 침투를 하려고 하면 일정 기간하고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게 뭐냐면 아, 이 기술 이런 것들이 괜찮은 거구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개별 기업들이 그걸 추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실제 특례제도 이런 제도 하에서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특례제도 갖는 진정한 의미는 연구개발 특구에 있는 모든 그 좋은 공공기술을 우리나라 산업 아니면 해외로 수출하거나 할 때 필요하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사실들, 앞서서 말씀드린 이질적이고 낯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특구 물론 이제 많은 기술들이 있긴 한데 제가 왜 특구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현재의 기술들이 단일한 기술 가지고는 승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저 역시도 2012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수없이 많이 바뀌었군요. 기술 자체가. 근데 그 바뀐 거의 대부분은 제가 위치하고 있는 이 연구개발 특구 인근에 있는 기술들, 전문가들, 저는 이제 통신 쪽에서 일을 했었지만 소재 관련해서는 화연에 계신 분들하고도 이야기도 했었고, 기계연구에 있는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했었고, 개별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조금씩 기술이 완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실증 특례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자리 잡게 되면 그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한 타이틀을 가지고 그걸 띄웠을 때 뭐 화연에 계신 분이라든지 다들 전문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앞서서 발표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실증 제도를 구축하고 그게 아마 이 특구가 갖고 있는 그 인프라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파급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제도들이 좀 이렇게 그 특색에 맞게끔 물론 연구개발 특구는 이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많은 것들이 있긴 한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구에서 발생하는 그 특구에서 개발된 공공기술들은 대부분 정말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기존의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만족시키거나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걸 결과를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런 제도가 많이 좀 활성화가 돼서 보다 많은 이제 저도 연구원 출신이긴 한데 보다 많은 우리 그 연구원들이 좀 창업에 기꺼이 나왔을 때 리스크도 좀 줄여주고 해서 선순환 돼서 국가 경제에 조금 더 작은 힘이지만 이 좋은 기술들이 국가 경제에 이렇게 확산이 돼가지고 아무튼 새로운 먹거리가 좀 드물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지금 저도 연구원 출신이라서 그렇긴 한데 가끔 이제 그 근무했던 직원들을 이렇게 만나서 보게 되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가 어렵냐 물어보면 아직도 과제가 너무 많고 개인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고 그래서 연구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보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그런 전문가들이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실증 사업에 참여를 해서 조금 더 피부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팍팍 느끼면 이렇게 삶의 에너지가 되는데 과제를 위해서 이렇게 뭐 하고 있다면 굉장히 아주
재미가 없거든요, 삶에. 그래서 그렇게 기존의 연구원들한테도 뭔가를 좀 이렇게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제도로서 이 지역에서 새로운 이런 특례 제도가 좀 도입이 되고 잘 운영이 돼서 이게 선순환 돼서 아무튼 국가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술들이 시장에 들어가서 국가 서비스라든지 제품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종태 회장님 감사합니다. 주로 이제 공공연구기관이 우리 특구내에 많이 있는데 그 기관들과 서로 업무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도 창출하고 또는 이질감 극복을 하는데 이 실증 특례 제도가 좀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연구원의 홍진기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산업연구원의 홍진기라고 합니다. 저는 연구개발 특구가 산자부 산하에 있던 시절에 제2차 연구개발 특구 기본계획을 만들어 봤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강서 특구 지정 과정에서 전문가위원회 소속으로서 연구개발 특구 제도를 쭉 지켜봐 왔습니다. 규제자유 특구는 사실 법제화 과정에서 제가 전문가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연구개발 특구하고 규제자유 특구 제도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지원해주는 국책연구기관에 소속돼 있을 뿐이고 과기부나 중기부와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전문가로서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 목적은 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학 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중기부가 연구개발 특구의 이제 신기술 실증 특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연구개발 특구 제도 자체를 연구개발 지원 쪽에 초점을 맞춘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개발 특구 제도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연구개발 촉진도 있지만은 그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공공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업을 이끌어내는 거고요. 그런데 연구개발 특구 제도의 핵심 목표인 공공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은 결국 연구개발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을 통해서 달성되는 겁니다. 그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와의 중복 방지 및 차별화를 위해서 기업을 제외하고 적용 범위를 연구개발 과정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중기부 의견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R&D 성과를 사업하는데 실증 특례의 적용을 굉장히 한정하는, 제한하는 그런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특구 내에서 실증 특례를 허용하는 특구법 개정의 목적을 감안한다면 신기술 실증 특례 대상에서 기업을 제외하라는 주장은 특구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연구개발 특구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이제 연구개발 특구는 기초 및 응용 연구의 성과를 사업화해서 중기부나 산업부가 갖고 있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주는 독특한 정책적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 부처의 지원 제도들을 가치사슬의 매트릭스에 깔아놓고 보면요, 잔뜩 몰려있는 쪽이 연구개발 쪽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지원 쪽으로 몰려있지, 연구개발을 사업화로 연결시켜주는 이 가운데 연결고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정책적으로. 근데 이 연구개발 특구 제도가 이와 같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라는 독특한 정책적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성과가 나오느냐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투입하고 있는 R&D 투자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증 특례 분야의 국한에서 규제자의 특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그런데 연구개발 특구는 철저하게 해당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에 근거해서 지정 운영되기 때문에 만약 실증 특례를 적용한다면 더 많은 사업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역 정책의 맹점이 뭐였냐면은 소위 말하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서 특정 지역의 한정된 수의 전략 산업을 지정해서 집중 육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논리적 근거는 뭐냐면은 예산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무제한 많은 분야를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빨리 도출하자는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기술 개발의 속도가,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특정 산업 선정 그 자체가 정부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정한 산업 자체가 3, 4년 후에 만일 그게 쇠퇴 산업이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역 내에서도 선정된 산업과 선정받지 못한 산업 간의 사회적 배제로 인한 지역 자원의 배분의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지역의 혁신과 성장에 다양성이 굉장히 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식의 이전 혹은 정보 이전이라는 것은 그 지역 바깥에서 오히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자유 특구처럼 전형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특정 지역의 특정 분야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와 같은 제도는 산업의 고착화, 지역 회복력의 쇠퇴, 업종 중심의 산업 정책의 문제점 등을 그대로 노정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정책 추진은 직접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외부와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관과됨으로써 폐쇄적인 산업 생태계의 문제를 그대로 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즘과 같은 기술 융합의 심화 혹은 외부 지식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 자유 특구가 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은 그런 폐쇄적으로 구축된 지역 핵심 체제를 개방적으로 전환해서 끊임없이 지식이 흐르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제 자유 특구와는 달리 연구개발 특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에 의해서 지정되기 때문에 R&D 소스가 풍부합니다. 더군다나 대덕 연구개발 특구와 나머지 4대 연구개발 특구, 지역 특구,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강소 특구 간에는 허브와 스포크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화가 가능한 R&D 소스를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구개발 특구 진흥재단이라는 단일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거점 특구와 강소 특구 간의 개방적 핵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연구개발 특구와 규제자유 특구가 신기술 특례 제도의 적용을 통해서 성과를 서로 경쟁한다면 과연 누가 이길 건가? 저는 국민적 관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관점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국민이라면 신기술 특례 제도의 주무부처가 어디인가 보다는 어떤 부처가 더 많은 신기술 특례 제도의 성과를 만들어낼 건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다면 신기술 특례 제도는 더 확대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연구개발 특구 내 연구소 기업, 첨단 기술 기업 등이 실정 특례 제도 확대의 최우선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연구개발 특구에서 일단 기업화를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 실제로 이 실정 특례 제도에서 배제된다고 하면 연구개발 특구의 아마 핵심적인 기능이 상실될 것이다라고 하는 염려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연구원의 서호성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서호성입니다. 저는 원자력연구원이 원래 이제 발전 분야와 비발전 분야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발전 분야는 아시다시피 이제 원자력 분야를 하고, 비발전 분야는 생명공학과 동위원소 농생명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발전 분야를 대표로 해서 나왔고요. 사실 저희들이 연구특구하고 아마 가장 관련이 많은 그런 이제 연구팀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 중에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1호 연구소 기업인 콜마 B&H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사실 저희 선배님들이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저희 팀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성과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 다 이제 연구특구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이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연구특구에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 실증 특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정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원자력 분야와의 그 규제와 그리고 이제 생명공학 분야의 규제 두 가지 규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규제를 연결하는 고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분야에 가게 되면은 방사선이나 원자력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고 원자력 분야에 가게 되면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그 규제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이제 방법들을 좀 찾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중기청에서 진행했던 지역특구법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됩니다. 그렇지만 연구소는 안 됩니다. 뭐 어떤 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연구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소외감을 느끼고 그날 이제 공청회에서 이제 되돌아오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실증특례법이 연구특구에서 이제 개정이 된다고 해서 정말 이제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정말 이제 연구소 특구에 있는 연구소들한테는 정말 좋은 이제 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연구특구가 단순히 이제 기업체를 위한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들을 가지고 기업체들, 특히 이제 소형 그 벤처 기업들이 기술을 디벨롭하고 그 연구특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더 큰 기업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진행이 돼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지역에서도 할 수 없고 연구특구에서만 할 수 있는 특이한 그런 이제 특이한 게 아니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요. 저희 팀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개발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연구특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특구 과제를 통해서 실용화를 진행을 하고 기업체를 만나고 기업체와 같이 기술을 디벨롭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사실 지난번 지역특구법에서는 연구소가 배제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된 고리가 중간에 가위처럼 딱둑 잘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번에 이제 실증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도 기업체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기업체가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똑같이 역으로 가위로 싹둑 자르는 것처럼 연결고리가 잘려버리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특구의 특성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연구특구 내 연구소, 벤처, 지자체, 대학 그리고 연구특구 등이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믿음 그리고 공존하는 법을 그냥 단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런 신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된다면은 어떤 악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구도를 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나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규제를 만드는데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증특례를 만들면서 이제 중기청에서 만든 지역특구법은 규제를 제한하기 위한 또 규제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풀어주는 게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서로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가는 게 규제를 푸는 거지. 이건 내 거고 넌 안 된다. 이런 건 또 다른 규제를 낳고 또 다른 어려움을 낳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들이 경쟁을 하고 서로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체와 연구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규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우성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규제를 풀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또 이 부처 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또 다른 규제가 생성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염려 주셨습니다. 또 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업은 또 참가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의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메가파스칼의 김태욱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메가파스칼 대표 김태욱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근데
저는 이제 중기부에서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규제 자유 특구에 대해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가 그 연구개발 특구에서 실정 특례에 접목이 돼서 참고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규제 자유 특구인 경우는 이 지자체마다 그 특화 분야, 그 규제 분야를, 특례 분야를 정합니다. 정해서 그 지자체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그 규제 특례 분야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뭐 한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규제 자유 특구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시가 자율주행 그 실외 로봇 분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자율주행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실증을 해서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데, 일반 도로에서는 우리가 그걸 실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그 자율주행 전용 도로, 일종의 테스트 베드를 활용을 해서 실증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화를 하고 싶은데, 이게 딱 묶여져 있는 것이죠. 그 지자체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일단은 그 규제 특례 분야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물론 저는 이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신 분야, 산업 분야를 하는 분야에 맞춰 가지고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서 지역 경제를 확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뭐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타 지역의 자원이나 인프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별 거점 산업과의 연계성도 좀 떨어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융복합 산업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특례법 적용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기업의 산업 분야가 지자체의 규제특례 분야에 적용받지 못하면은 오히려 이 또한 뭐 하나의 규제에 발을 묶어 놓는 그런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이 사업화를 위해서 특히 규제 특례를 참여를 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이렇게 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대단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환경도 있고 지역별 여러 가지 어떤 그 특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실증을 위해서 사업장을 옮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규제 샌드박스법을 이제 먼저 추진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도 보면은 이 규제 특례 분야를 지정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은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별로 특화 분야를 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만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은,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화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 중심으로 규제 특례법을 적용을 해야만 될 거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규제 특례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미국의 이제 자율주행 업체인 팬텀 AI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는 이제 이 미국에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만은 이 실정 특례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세종시에다가
지난 3월 달에 코로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달에 이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정의 규제 실정을 참여를 해서 이 전용 도로에서부터 이제 이 실제적으로 이걸 실정을 하고 이걸 사업화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그 어려운 실정을 해서 규제를 혜택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 신기술 신제품을 다 개발하고 결국 사업화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의 사업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 샌드박스법을 적용해서 지역 특화 산업 지정은 필요합니다. 그 분야 사업화 기업들을 지역의 굴레에 이렇게 매어갖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규제 특례 분야를 사업화 기업에 대해서는 공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자유경쟁 체제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연구기관은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고 기업은 워낙 다양한 어떤 그런 성격의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선입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은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결례가 되지 않느냐, 좀 부족하다, 이런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규제 특례에 관해서는 전문위원회도 우리가 이미 법적으로 우리가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위원회에서도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설정받고자 하는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서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굳이 지역에 국한되어 가지고 그 굴레에 매어서 기업들한테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다는 것은 결코 사업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욱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 중기부가 하고 있는 것들은 그 해당 지자체가 산업 분야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 분야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 규제 특례에 참여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연구개발 특구를 통해서 이 공공연구기관하고 잘 연구를 통해서 이제 둥지를 잘 틀고 있는데 그 둥지를 버리고 억지로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역시 그 기업의 참여가 굉장히 절실하다는 그러한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기술벤처재단의 김상환 센터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국기술벤처재단의 김상환 센터장입니다. 저희 재단은 우선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지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요지가 좀 더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제 홍릉 지금 강소특구로 지정된 이제 지역 내 대학이나 연구소의 R&D 성과물을 이제 사업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서울시가 이렇게 이제 만든 이제 그 기술 사업화 전문 이제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게 주로 이제 연구원이라든지 교수들 창업, 그다음에 기술 이전 기업들 이제 인큐베이팅하고 그 스케일업하는 어떤 그런 업무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50개 정도의 이제 기업이 이제 배출을 했고요.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이제 그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한 3개 기업은 지금 대기업에 M&A 되어 있는 그런 뭐 성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잘했다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한 350개 중에서 6개 정도의 어떤 대표적인 익스트가 있었다. 그렇게 좋은 어떤 결과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이제 또 중간에 실패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원래 이제 R&D하고 창업이 굉장히 창의적인 도전입니다. 둘 다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어떤 영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뭐 연구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또 연구했던 그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한다는 건 더 큰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그걸 이제 실현해내는 게 일반 그 로우한 테크놀로지보다는 훨씬 더 어려움이 많고요. 그리고 이게 신기술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어떨 때는 보면은 아예 필요한 어떤 규제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사업할 때는 오히려 규제를 예측해가면서 사업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쭉 사례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연구원이나 교수들이 이제 겸직을 하게 됩니다. 교수 신분을 유지하든지 연구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실험실에서 일단 먼저 기본적인 어떤 랩 스케일로 이렇게 만들고 그걸 이제 사업화 이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이 이제 어려운데 한 350개 되는 기업 중에 실패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좌절했던 큰 원인이 타이밍을 못 맞춘 겁니다. 돈이 부족했어, 아니면은 기술이 부족했어, 사람이 없었어. 이런 거는 저희 재단이라든지 주변에서 충분히 이제 다른 어떤 앵커들이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이 규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규제를 좋은 규제로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소위 말해서 스펙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허들이 되는 그런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우리 연구소나 대학의 기술들이 사장되는 어떤 중요한 이유였고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GDP 대비 가장 높은 어떤 수준의 어떤 R&D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아웃풋이 별로다. 인풋 대비에. 왜냐하면은 보통 연구원들이 도전을 하기가 한번 해본 분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실패하고 하는데 가장 큰 게 자기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영역, 규제에 관련된 영역.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한계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 논문 쓰고 특허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내는 수준에서 이제 말죠. 그 이후의 단계를 한다는 것은 또 새로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들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규제를 어느 부처에서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주도를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있는 예산의 어떤 좋은 이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보완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특히 이제 우리 스타트업의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이제 자조적으로 수도권의 역차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강수특구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수도권에 이제 저희 홍릉이 이제 지정이 되었고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릉이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어떤 과학 단지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많은 이제 연구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좀 많이 공백화된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활기를 이제 맞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전개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요. 홍릉이 그러면 여기서 계속 연구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강수특구를 지정했느냐? 그게 아니고 홍릉의 좋은 어떤 R&D 인프라와 그다음에 좋은 인적 자원 그리고 좋은 어떤 R&D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걸 사업화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강수특구를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두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했는데 구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창업자들이 홍릉이 갖고 있는 좋은 이제 혁신 시드들이죠. 그걸 갖고 정말 큰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사업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인데 수도권에서 우리 연구원들도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인정을 받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강수특구 내에서 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전부는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해결이 가능하다면은 앞으로 정말 대학과 연구소에 많은 어떤 좋은 기술들이 제대로 이렇게 사업화되면서
또 사회적으로 큰 어떤 기여를 하고 또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지역적으로 보면 또 지역이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특구 내의 어떤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이제 서울에 있는 저희 뭐 성능 특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우리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환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의 관점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의 관점에서 토론을 해주셨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규제 자유 특구 적용을 할 수가 없는데 모쪼록 연구개발 특구에서 하고 있는 실증 특례를 통해서 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패널 분들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각자 이제 자기가 처한 입장을 주로 말씀을 하시면서 공통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행령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기업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구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에서도 그렇고 또 스타트업이나 이런 또 연구소 기업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얘기입니다. 모쪼록 그 중기부에서 여러 논리를 통해서 아까 우리 이상민 의원님 수백 가지의 반대 의견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게 그 반대 의견을 뚫고 그 기업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 주시고 그게 꼭 시행령에 그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 왔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은 아니어서 좀 다른 의견을 한번 그 첨언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테스트 베드가 이제 지정이 되었을 때 이 테스트 베드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한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테스트 베드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을 말하고 있지요. 근데 이러한 테스트 베드를 기업 스스로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여러 이제 그 거점 특구도 있고 강소 특구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특구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특구들별로 특화 분야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특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그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구축을 한달지 소프트웨어를 좀 구축을 해서 구축된 테스트베드 인프라에 그 기업들이 서로 상호 교류도 하고 또는 옆에 있는 공공연구기관들이 그 운영을 함께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테스트베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베드가 잘 구축이 되고 공공연구기관들이 함께 또 참여를 하고 한다면 이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선제적인 사업화 구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그 국제적인 경쟁력도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범부처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도 풀고 또 우리 그 연구개발 특구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도 또 산도 또 연구소도 또 기관도 함께 이렇게 잘 연기가 되어 있는 이 토양을 잘 활용하여서 이 규제 특례를 벗어나고 또 그 벗어난 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저희 각 전문가분들의 패널 토론은 마치고요. 이 각자 그 생각하고 계신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아마 이 한정된 시간에 다 그 제공을 못해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패널 분들께 또는 또 이제 마침 또 정부에서도 나와 계시고 하시니까요. 이 실증 규제 특례와 관련돼서 여러 그 참가자 여러분들이 그 의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거나 하는 것들은 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주시면 의문이 있으면 저희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 기회에 강력하게 우리
그 과기정통부 국장님한테도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플로어에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나르마 대표 권기정입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 출자를 받아서 2018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현재는 의약품을 배송하는, 특히 이제 심장 충격기와 같은 의약품을 배송하는 드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규제로부터 굉장히 이제 제약을 많이 받는 분야이기도 한데, 이번에 실증 특례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는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증 특례 제도라는 것은 어떤 기업한테 쉽게 말하면 멍석을 깔아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워준 것이다. 굉장히 이제 좋은 것이고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다만 두 번째 단추도 저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상민 의원님께서도 리스크 쉐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희 신기술을 사용은 하는데 그거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기업이 고스란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을 제정하실 때 공공기관, 특히 이제 특구라든가 또는 기술을 출자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같이 리스크를 쉐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마 리스크 쉐어 입장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의 어떤 투자가 특히 이렇게 리스크가 강한 쪽에 실증 규제 특례를 이렇게 풀어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또 그 도움이 되긴 하지만 아마 그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러한 리스크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면의 어떤 정부의 지원 같은 것들을 좀 요구하시는 듯 보입니다. 마침 우리 과기부 권 국장님 나오셨는데요. 혹시 관련돼서 그 의견을 좀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네, 우선 차례차례 말씀이 나올 테니까요. 일단 리스크 쉐어 관련돼서 네. 사실은 이제 신기술이 이제 개발됐을 때 그것이 이제 그 리스크가 크죠. 그러나 이제 그 리스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술적 리스크 또 사회적 리스크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참 이게 그 혁신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스럽고 한 뭐 그런 면은 본질적으로 있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제 뭐 규제 샌드박스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신기술을 했을 때 일단은 국민들에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예측 못한 그런 피해 같은 것 때문에 일단 보험 같은 것들의 제도는 지금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혁신이라든지 이런 신기술 개발에서 리스크가 크고 또 그 리스크를 좀 분산시키는 것들은 하여튼 뭐 사실은 뭐 계속적으로 중요하고 상식적으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별 특구의 실증 특례 제도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진화된 모습을 좀 볼 수 있도록 한번 또 전문가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좀 방안들을 조금 더 개발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이렇게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태욱 대표님도 드론과는 조금 관련이 좀 있으시지요? 혹시 아마 관련된 경험도 좀 있으시고 하실 것 같은데 같이 나누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드론에도 많이 관련이 돼 있고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지역적으로 딱 우리가 실증해 볼 수 있는 게 아주 제한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뭐 지역적으로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국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또 군사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대단히 실정 특례를 정말로 제도를 잘 이렇게 좀 확대 발전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저도 기업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기업은 결국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인데 거기에 대한 자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뭐 결국은 기업이 안고 가야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사회적이나 군사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런 실정 특례에 관련돼 갖고 같이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하는 방안을 좀 찾기를 저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같은 기업 입장에서의 애로사항도 말씀 주셨고 또 우리 권 국장님 또 그 고민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이 좀 말하셨는 것 같아요. 예. 네, 보안공과대학교 신은규입니다. 저는 뭐 그 학교의 자격으로 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국가연구개발심의위원회 기계소재 전문위원회가 연구개발 특구 부분하고 중소벤처기업 관련 소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지역 예산과 연계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연구개발 예산을 사실 모든 부처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전에 조금 나오셨지만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서 기술 사업을 하겠다는 건 굉장히 당위성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국가 전체 예산 심의할 때도 그 각 소관 부처의 기술 사업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실 연구개발 특구라든지 규제자유 특구나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산업단지공단이나 이런 거 다 보면 새로운 어떤 틀을 자꾸 만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져가면 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또 부처의 어떤 입장을 고려합니다. 오늘 뭐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을 많이 뭐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에 많은 제도를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사업화에 있어서. 그리고 또 화관부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규제자유 특구 같은 경우는 또 특구 사업자로 또 선정을 또 받아야 되는 문제. 이미 국가 R&D를 쓰는 과제 참여자로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특구 사업자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과제 참여를 할 수 없는 구조.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특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꾸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므로 해서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가는 걸림돌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정부 부처를 좀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질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개발 예산이라고 하면 그 성과 창출이 국민의 어떤 혜택을 봐야 되는 큰 목적에 봤을 때 자율성을 뭐 거기 제도가 됐든 법이 됐든 뭐 규제가 됐든 자율성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구 사업자라고 지정이 되면 그걸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또는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나의 라이센스가 돼야 되는데 특구 지금 규제자유 특구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특구 사업자 지정을 또 다시 취소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우리나라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선진국형 모델로 가기 위한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좀 많이 들여다보시고 아까 전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규제를 만드는 특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자율화시키는 특구를 좀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정부 R&D 자금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그 대우를 그 받다가 거기를 벗어난 순간에 그 대우가 또 사라져 버려서 또 다른 좀 공허함을 느끼시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그 홍진기 박사님 혹시 토론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말씀하신 게 그 맞죠.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중기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그 스스로 되돌아보면은 또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칸막이를 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반성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왜냐하면 등잔빛이 어둡다고 스스로는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기부가 저렇게 딴지 걸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특구 내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증을 하다 보면은 또 우리 스스로가 또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우리 스스로가 또 혁파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씩 손을 대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권 국장님 첨언하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은 최대한 특히 다른 데보다는 이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그 규제 같은 것들에 좀 부당한 뭐 그런 규제 같은 것들이 없도록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또 막상 당사자분들은 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또 그런 규제의 어떤 걸로 다가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특구재단과 같이 해서 정말 특구재단 내에 또 숨어 있고 가려 있는 규제가 또 규제로 인식될 만한 것도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하시면서 좀 부당하거나 좀 약간 좀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뭐 자유롭게 하여튼 의견을 뭐 이렇게 계속 주시면 저희들이 다수의 분들의 어떤 그런 이렇게 인식과 애로가 인식이 된다면 그는 분명히 저희들이 정책의 개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말 공급자가 아니고 수요자의 관점에서 진짜 기술 사업화 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쾌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더센의 강병익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스코프 중에 하나가 이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필요로 하는 전기 에너지를 킬로와트당 0.26 US달러에 좀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현재 계속 10년 동안 구상하고 여태까지 왔는데요.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경제성 부분에서 평가를 하고 그러한 경제성이 현재 시장에 맥힐 것인가 안 맥힐 것인가 이거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뉴스에 크게 이제 보도가 됐던데 정책적인 부분에서 전기세를 자꾸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기세를 올리게 되면 향후에 이 국가 미래 산업에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나 그쪽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세일즈하는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아예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킬로와트당 한 140원 정도 해서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해보면 이 내부 수익률이나 NPV가 되게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또 비즈니스 솔루션을 또 창조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나 그 다음에 이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볼모로 하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게 되면 전기 에너지는 발전원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양한 발전원에 대한 어떤 국가의 다른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기요금 올리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그런 어떤 비즈니스에서 경제성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희가 가려면 브라질이라든지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만 됩니다. 전기 에너지 배터리 비즈니스를.
그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배터리가 어딘가 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이 전기자동차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에서 그런 어떤 세금이나 이런 걸로다가 이 보조하는 그런 수단들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들에 되게 취약한 부분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설계를 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에 종합적인 고려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효율, 어떤 부분을 갖다 올려야 현재 이런 내용들의 효율이 올라가고 가장 쉬운 이런 어떤 전기요금을 볼모로 해서 하는 내용들 말고, 그래야 새로운 미래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실증 특례 또 규제 특례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전기 요금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좀 약간 답변 드리기가 궁색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전기 요금과 관련돼서는 특히 요즘 미세먼지랄지 환경 문제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전기 발전하는 발전의 양상, 또 원자력의 안전 문제까지도 이제 감안해서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계속 전기 요금이 낮아지는 것보다는 높아지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변화인 듯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전기 요금의 예측 가능성 같은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침 원자력하고 또 얘기가 좀 나와서 전기 발전하고 관련돼서 그러는데, 혹시 박사님 말씀 가능하실 게 있으실까요? 마침 원자력연구원에서 서호성 박사님 나오셨는데 연구 분야가 그 분야는 아닌데요. 좀 관심이 좀 있으실까 싶어서. 네. 연구 분야도 연구하고 이거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거여가지고 제가 전기세를 올린다 내린다 이거를 제가 이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정부에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를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저희 토론 범위를 좀 벗어나는 분야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 좀 혹시 추가 첨언하실 분 없으시면 저희들이 좀 능력 부족이라고 탓해 주시고요. 이 규제 특례와 관련된 또 다른 의견 좀 플로어에서 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시네요. 저기 애틀에 근무하는 정우석이라 그럽니다. 저는 지금 국민들한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첨단 ICT를 가지고 그런 재난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융복합 서비스 관련된 연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연구 자체를 수행을 하면서 지금 리빙랩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현장 적용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결과물을 현장에 넣어서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수행을 하는데, 문제는 현장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을 요구하는 어떤 시설물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랩에서 아무리 열심히 시험을 해도 현장에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장을 관리하는 기관들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안정성이 도대체 너네들이 담보를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연구진이 책임질 수 있느냐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험실에서 시험을 하고 현장에서 넣어서 실험하는 요 중간 단계에서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제도적인 내용이 전혀 지원이 안 되다 보니 항상 서비스를 받는 쪽과 연구하는 쪽 사이의 갭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욱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테스트베드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전시도 그렇고 지자체들이 도시가 발전을 하면서 유효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유효시설들이 지금 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떤 테스트베드화를 하고 그걸 공동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저희 연구진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잘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상권도 같이 부활을 할 수 있다면 도시 재생 사업하고도 연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현재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 연구진들이 지금 현재 그런 연구를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드린 걸로 보면 테스트 베드 자체를 연구소 자체가 하거나 아니면 기업 자체가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 뭐 완전히 기업화하기도 또 어려운 상황이고 중간 레벨에서 뭔가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이제 토론할 때도 그 발제 드렸던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어서 저는 이제 극히 동감을 합니다. 이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규제 특례 제도가 이러한 그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쪼록 이 연구개발특구에서 하고 있는 요 시행령에는 이 테스트 베드 자체를 어떻게 국가가 좀 드라이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좀 입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저도 사실은 바라고 굉장히 연구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권 국장님 그 관련된 내용 혹시 혹시 시행령이 잠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했었고요. 예, 우리 이제 뭐 실정 특례를 하는데도 이제 일정 부분 또 뭐 여러 가지 기간과 인력과 또 경비가 또 시설이 많이 또 필요한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실정 특례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뭐 소정의 또 예산도 뭐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확보를 좀 했는 상태이고요. 그런 예산 확보된 예산 차원에서 이제 좀 커버 가능한지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실제로 이런 실정 특례를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이제 그 현장에서 수요가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실정 특례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부대적이었던 그런 이렇게 뭐 정부가 해야 될 그런 인프라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히 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 같은 거에서도 충분히 좀 확보할 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들이 약간 계력적으로 좀 뭐 소규모로밖에 못 담아서 한긴 있지만 뭐 이렇게 제한된 뭐 이렇게 재원 상황이지만 또 필요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 잘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입니다. 좀 지금 말씀해주신 걸 뭐 이제 기업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거긴 한데 갑자기 또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특구가 좀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까 좀 그 새로운 기술들을 사업화하기는 어렵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걸 이제 실증 어디선가 공간에서 할 거 아니에요. 공간에서 할 때 어쩌면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찾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드론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아직 사업화는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분야에서 뭔가 어떤 약간 문화적이라고 할까 기술 문화라고 할까 하나의 뭐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작게 보면 그래서 그게 하나 우리 특구에서 어떤 상품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걸 실증하면서 그런 것들 이렇게 일정을 잡아줘서 언제 이런 실증을 하고 있으니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이나 전문가들은 오세요. 그래서 이벤트로 이게 주기적으로 열어주면 그게 또 특구만이 갖고 있는 이 실증 사회의 또 하나의 어떤 대표성, 차별적인 요인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굉장히 저는 되게 어떤 뭐라 할까 이 기술이 빠르게 이제 그 제품이 됐을 때도 그걸 사용하는 고객들도 훨씬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그 플로에 계시긴 하지만 또 우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님께서 관련된 오늘 뭐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이제 시행하면서 이제 추진 체계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실증 특례 제도 또 특히 이제 규제 특례 이걸 하면서 여기서 모든 걸 다 풀겠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그냥 저희 현실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연말에 팀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기존의 직원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신규 직원들도 갖고 하여튼 뭐 전문 그룹들로 해갖고서 이제 꾸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필요한데 우리의 강점, 우리 연구개발 특구의 강점이 뭐냐? 저는 연구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스스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드론이든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우리가 규제랑 엮어서 테스트 배드화 시켜갖고서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의 그 동력, 그 원인이 어디냐? 저는 출연료는 그거 할 수 있다고 봐요. 개별 기업은 그거 어렵거든요. 개별 기업에 문제가 있어도 출연료과 연결해서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자꾸 만들어갈 수 있고 출연료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연구개발에다만 투입을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이 상용화되는 과정을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약간 투입을 좀 바꿔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공감대나 방법론, 그다음 규제 푸는 것들 이제 우리를 같이 협업해서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 제도가 그냥 해주십시오 하고 다 하면은 저는 못 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현재 문제된 것들부터 하나씩 해서 원자력 연구소의 문제다 그러면 원자력 연구소랑 같이 고민을 하고 원자력 연구소 할 것은 원자력 연구소 하고 우리가 할 것은 또 우리가 같이 협업해서 그 단위적으로 하나씩 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고 인프라가 필요하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하나 해결해서 우리가 좋은 사례 만들고 또 좋은 성과 나오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연구 단계에서 그 미리 규제를 해결하고 시증 특례 제도를 받아서 테스트 베드에서 사업화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요구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부분들을 다 해줍시다. 특히 이제 기업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여러 가지 혼자서 움직이고. 그래서 연구소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셔갖고 저희랑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 주제인 신기술 특례 실증 특례 제도에 있어서 아마 테스트베드 인프라는 굉장히 그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이 연구개발 특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증 특례 이외에 다른 아마 그 규제 특구에서는 이런 고민을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연구개발 특구에서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특구가 기업도 있지요. 거기를 강하게 백업해 줄 수 있는 연구소가 있고 연구원들이 있고 또 이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장소가 연구개발 특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테스트 베드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은 일반 인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이미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원에 다 포진해 계시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그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창업을 지원하면서 이 테스트 베드의 또 필요성도 인식을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반 또 거기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이 잘 어우러진다고 하면 이 테스트 베드를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닌가 싶은 기대가 있습니다. 네, 혹시 저 뒷분에 한 분 계시네요. 예. 네, 바이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 면역세포치료연구센터에서 일하는 김태돈입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이러한 간담회 너무 유익하고요. 좀 시대에 맞는 그리고 또 빨리 앞당겨져서 진행돼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바이오 관련된 또 바이오 의료와 관련된 거는 사실 테스트 베드라는 말로는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식약처 허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그 문제는 최근에 이제 이러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첨생법이라는 게 이제 통과가 되긴 했지만 아직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선례들이 이렇게 임상을 승인받거나 하는 선례들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직 여러 가지 그 법례나 또는 그런 것들이 신뢰 같은 것들이 아직 그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외국에 이제 우리들보다 좀 더 빨리 그렇게 그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쪽으로 허가를 하고 임상을 한 데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그 부분 또한 굉장히 좀 나라마다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러한 특례법과 기존에 이제 우리가 식약처를 이제 거쳐야 되는 이런 바이오 의료 기술 또는 의학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잘 교량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들을 좀 잘 개정할 수 있을까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한 개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같이 이제 연구자들이 좋은 또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요즘은 또 이렇게 창업이나 또 이런 다양한 또 사업화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마련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옛날보다.
그러나 이제 겸임이라는 뭐 그런 형태로 있긴 하지만 그 기간이 이제 정부 출연 연구 기간에서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제약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실제로 정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보고 싶어도 막상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실질적으로 학교하고도 또 정부 출연 연구 기관하고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토론이 되고 법례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특히 인허가 문제이고 특히 이제 치료제 약물 쪽을 한다고 하면 요 범위가 이제 굉장히 1상, 2상, 3상 넘어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규모가 방대해지기 때문에 글쎄요. 서비스에 관련돼서는 일정 부분 또 지역을 한정지어서 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약물이랄지 하는 것이 되면 이 범위가 너무나 커져서 이게 특례 제한 그 규제를 푸는 걸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까지는 되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사실 제가 좀 핵심을 잘 못 짚었는데 한 번 더 질문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실래요?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아마 네. 네, 아마 우리 연구원이나 교수들 그 창업할 때 겸직 관련된 이제 질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관마다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서 연구원들이 이제 저희 키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정도로 해서 겸직을 하고 있고요. 뭐 또 각 출연년마다 조금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이제 통일된 기준들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걸 좀 잘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기관이 있고 또 그게 없는 기관은 이제 또 큰 문제가 생기는 나중에 창업했을 때 어떤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 내부에서 어떤 내부 구성원과 그다음 창업자 간에 또 트러블이 생겨서 그게 이제 서로 큰 어떤 문제로 이렇게 확산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되게 이렇게 딱 일정한 어떤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정해줄 필요는 있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수하고 연구원들이 그 평생 창업을 합니다. 같이 겸직을 CEO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이제 또 우리 한국하고는 좀 케이스가 다르죠. 이제 여러 가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 보장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 교수에 대한 어떤 교수나 연구원들에 대한 어떤 처우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이 월등히 낮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평생을 한다는 건 좀 어렵더라도 지금은 한 2, 3년 정도인데 솔직히 2, 3년이면은 그 창업팀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VC라든지 이제 이런 투자자들이 볼 때는 이 양반이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걸 그 잡을 버리고 나와서 이게 도전을 할 건지 이런 걸 이제 보고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또 우리 연구자나 교수분들이 또 CEO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또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연구 부분이니까 다시 복귀를 하시고 그 사이에 좋은 CEO를 다시 이렇게 배출해내든지 이런 어떤 구조를 잡으려면은 팀빌드를 어느 정도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3년은 좀 짧지 않을까. 지금 대부분 3년이니까요. 그거는 좀 더 이렇게 정량적으로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답변 보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두 개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첨언하실 분이 계십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전에 그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걸 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연구원이 이제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일단 경제적인 리스크가 가장 커서 일단은 그 집에 식구를 설득시키기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겸직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저도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긴 한데 실질적으로 창업을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한 가지 하는 일도 힘든데
제가 겸직하시는 분을 전체를 비하하거나 뭐 능력이 없다 이건 아니고요. 하나 창업 하나만 해도 상당히 버겁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겸직이라는 의미보다는 뭐 연구원들이 창업할 때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를 집안의 어떤 경제적이나 이런 어떤 뭐 특혜를 주자는 건 아닌데 참 이게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뭔가 이전에 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죠. 뭐 내가 이제 창업을 했는데 연구원에다 창업을 해서 매월 이제 급여를 가져가다가 한 3개월만 급여를 안 가져가면 이제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뭐 돈 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초기에 좀 제어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면 저는 겸직은 조금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만약에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사회로 나올 때 연구원이 창업을 할 때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좀 보강이 되고 대신에 누구한테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을 투자해서 나오는 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계연이면 기계연 그런 공공기관에서 일정하게 그 자격을 주는 거죠. 자격을. 그래서 뭐 인증제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긴 한데 그런 어떠한 연구원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케어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옆에 이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은 정말 이분이 내가 20억을 쐈는데 대충 하다가 뭐 나 돌아갈 곳이 그냥 가버릴게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계약서 쓸 때는 안 됩니다 쓰긴 하지만은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업을 하려면 또 투자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회사가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그냥 몰입을 하지 않으면 제 경험으로 중간은 없다. 사업은 그냥 몰입해서 해야 승부가 날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게 좀 제도적으로 리스크를 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보강이 되면 좀 더 많은 연구원들이 활달하게 좀 이렇게 창업을 해서 좀 좋은 기술을 많이 이렇게 국내 산업에 좀 확산시킬 건 같긴 합니다. 예. 개인적인 소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아마 우리 연구소 기업협회의 문종 회장님은 직접 아마 그 피부로 느끼신 몸으로 느끼신 그러한 생생한 의견을 말씀을 주셔서 훨씬 더 가슴에 와닿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시간이 조금 이르긴 하지만 이걸로 마칠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여러 이러한 패널들 토론 또는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이제 그 의견이 여러모로 이렇게 다양하게 또 이렇게 퍼졌긴 하지만 그 근간에는 이 규제 특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규제 특례가 성공적으로 이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한 내용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제 올 연말까지는 또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든 특히 이제 같이 갈등 상황 제가 이제 단어 선택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 있는 부처들끼리 서로 잘 협의를 하시기 바라고 또 이게 이제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주체를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적으로 어떻게 차별화시켜 나가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아무쪼록 좀 효율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처 간의 이기주의 극복이 최선이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기능적인 차별성을 부여를 하면서 양쪽 다 똑같이 기업이 참여가 있어야만이 이 특례 제도가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합리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패널 분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내용들이 논의됐는데요. 향후 정책 수립 시에 주요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상 그 국회의원분들께서 오시면은 앞에 인사 말씀하시고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이상민 의원께서는 긴 시간 같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신기술 특례 제도에 대한 애정을 좀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원님 혹시 오늘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아마 끝까지 계신 것만으로도 이 특례 제도에 대한 그 애정을 듬뿍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오늘 이렇게 발제해 주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여러 말씀들은 잘 들었고요. 오늘 뭐 쟁점 중에 그 특권의 기업은 제외시킨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특구에 내에 있는 기업이 사업이 잘 되도록 그래서 재투자해서 연구개발 현장으로 다시 환류하고 또 연구 성과 내고 또 그걸 기반으로 사업화하고 이게 특구의 취지고 그걸 잘 되기 위해서 저 실증 특례 제도를 두는 건데 기업을 배제시킨다는 건 뭐 어불성설이니까 그건 뭐 논할 가치도 없고 만약에 그걸 딴지거는 부처가 있다면 그거는 또 그렇게 적절하게 하여튼 해결을 해 나가 생각이고 국회에서도 하고 또 정부에서도 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도 그렇게 힘을 모아서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 실증제 특례제도가 법이 통과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연구개발 특구내에 있는 그 연구개발 현장이나 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로 체감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본인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뭐 창업을 하시든 사업을 이미 하시는 분들이든 연구개발해서 그거를 실증적으로 어떻게 할 때 또 그 거기에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것이 잘 좀 홍보가 좀 안 돼 있고 좀 그냥 그런가 보다 법제도 하나 뭐 생기고 또 하나 뭐 규제 푸는 거 뭐 이렇게 전시 행정이 하나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좀 이게 갈고 닦아서 잘 꽃피고 열매 맺으려면 특구내에 있는 구성원 분들이 적극 여기에 관심을 갖고 또 특구진흥재단이나 정부에서도 많이 좀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해서 특구내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사이클에 뭐 잘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 되는 기존 규제라든가 어떤 무슨 제도라든가 이런 걸 없애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는 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나 정부한테 다 알아서 해달라라는 건 무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진흥재단이나 정부에서는 수집하고 그걸 빨리 풀고 또 부처끼리 푸는 데서도 주저거리는 게 많을 겁니다. 아 이건 안 돼, 뭐 필요한 규제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툭툭툭 치고 나가는 것이 당국에서 진흥재단이나 또는 정부에서 좀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현장에 있는 그런 규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당국에서는 그걸 수집해가지고 빨리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되고요. 아까 이제 리스크 분담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창업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스타트업하고 뭐 벤처기업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 국가 사회 정책적으로 그 리스크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문제와 견연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 하면서 이것이 잘 되게 하려면 사회보장 이것이 튼튼하게 촘촘하게 돼야 된다는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말로만이 아니고 그냥 정책적인 표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보험이나 책임 문제나 또는 신분 문제나 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책임 뭐 이런 등등에까지 뭐 감사의 평가에 이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망라해서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뭐 금방에 이렇게 이것 또한 쉽게 되는 건 기대하기는 좀 어려우실 테고요. 하나씩 우리 저 양성광 이사장님 말씀 맞다나 급한 것부터
좀 중요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해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뭐 이렇게 장애에서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플로에서도 좋은 말씀 하셔서 저도 이렇게 국회에서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군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 또 연구개발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여튼 잘 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사업도 번창하시고 세금도 많이 내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특례 제도 도입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